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44절 현존재 개시성 진리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현존재에는 개시성이 속하고요. 이 개시성은 현존재의 개시성이자 세계 내 존재의 개시성이고요. 거기에는 세계의 개시성과 자기의 개시성 두 가지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시성이 바로 근원적 의미에서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진리는 지성과 사물의 일치 또는 진술과 대상의 일치라고 말해줘 왔는데, 그러한 진리 개념은 파생적 진리 개념이고, 그 파생적 진리 개념은 근원적 진리 개념인 개시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존재는 이 개시성을, 즉 근원적 진리를 전제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시성의 전제, 진리의 전제 없이는 현존재가 현존재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서로 282쪽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은 옛날부터 진리를 존재와 함께 나란히 세웠다. 파르메데스에 의한 존재자의 존재의 최초의 발견은 존재를 알아차리면서 이해함과 동일시했다. 토가르 아우토 노예인 에스틴테카이 에이나이 사유와 존재는 같은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리들 아르카이의 발견의 역사에 대한 그의 역술 속에서 자기 이전의 철학자들이 사안들 자체를 통해 유도된 채로 더 나아간 물음에로 강제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말인가요? 읽어볼까요? 아우토토 프라그마 코도 포이에센 아우토이스카이 신앙카세 제테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번역해서 사안 자체가 그들에게 길을 열고 탐구를 강요했다. 동일한 사실을 그는, 즉 파르메데스는 역시 다음의 말을 통해서도 특징 짓는다. 아난카조메노스 데 아콜루테인 토이스 파이노메노이스. 즉 파르메데스는 자기 자신에 입각해 자기를 나타낸 것에 따르도록 강요되었다.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진다. 히포 아우테스 알레테이아스 아난카조메노이. 진리 자체에 의해 강요된 채로 그들은 탐구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탐구를 필로조페인 페리테스 알레테이아스, 진리에 대해 철학함으로, 혹은 아포파이네스타이 페리테스 알레테이아스, 진리와 관련해서 또 진리의 주변에서 제시하면서 보이게 함으로 표시한다. 철학 자체가 에피스테메 테스 알레테이아스, 진리에 관한 학문으로 규정된다. 동시에 그러나 철학은 에피스테메 해 테오레이토 온해온,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다시 말해 그것의 존재와 관련해서 관찰하는 학문으로 성격 규정되어 있다. 테오레이가 보다라는 말이고요. 하이데크는 베트라우텐, 관찰하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을 여기서 진리에 대해 탐구함이 곧 진리에 관한 학문이 의미하는가? 이러한 탐구 속에서 하나의 인식론이나 판단론이라는 의미에서의 진리가 주제로 삼아지는가? 분명히 아닌데, 왜냐하면 진리는 사안,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 즉 현상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진리라는 표현은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전문용어적으로 존재자와 존재로서 사용될 수 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리라는 표현이 존재자와 존재자로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이 동일화될 수는 없어요. 둘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진리가 그러나 정당하게 존재와 하나의 근원적인 연관 속에 서 있다면, 예, 서로 구분되는 것이면서 연관 속에 서 있네요. 진리와 존재가. 진리 현상은 기초 존재론적 문제체계의 주변 속으로 이동한다. 그렇다면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역시 이미 예비적인 기초 분석의 곧 현존재의 분석론의 내부에서도 만나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진리는 현존재와 또 우리가 존재 이해력이라고 명명하는 현존재의 존재자적 규정성과 어떤 존재자적 존재론적인 연관 속에 서 있는가? 이러한 존재 이해력에서부터 왜 존재가 필연적으로 진리와 병행하고 이 진리는 존재와 병행하는지의 이유가 제시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을 회피하면서 우리가 있을 수는 없다. 존재가 사실상 진리와 병행하기 때문에 진리 현상은 비록 명시적으로 그러한 명칭 아래서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역시 이미 이전의 분석들의 주제 속에서도 서 있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존재 문제의 예리화와 관련해서 진리 현상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을 고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전에 따로따로 떼어놓아졌던 것이 다만 통합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예, aus ein andergerechtes 그랬어요. 아우스레궁이 해석이니까요. 따로따로 떼어놔졌다는 것은 해석되었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네요. 따로따로 해석되었던 것이 다만 통합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연구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을 취한다. 우리의 분석은 전통적인 진리 개념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개념의 존재론적 기초들을 노출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기초들에서부터 진리의 근원적인 현상이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근원적 현상에서부터 전통적 진리 개념의 파생성이 제시될 수 있다. 연구가 분명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본질에 대한 물음에는 진리의 존재 유형에 대한 물음이 필연적으로 함께 속한다는 것이다. 진리의 존재 유형은 현존재적인 존재 유형이죠. 계시성으로서의 진리는 현존재에게 속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통적 진리 개념 일치로서의 진리 개념은 파생적 진리라는 것이고요. 이와 한 가지로 함께 가는 것이 진리가 주어져 있다는 말의 존재론적 의의 해명이고 또 진리가 주어져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연성의 유형의 해명이다. 진리가 주어져 있는 한에서만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진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계시성이 현존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므로 현존재가 존재하는 한 이 진리의 존재의 전제, 계시성의 존재의 전제는 필연적인 것이 되네요. 그런 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A 항목은 전통적 진리 개념과 이것의 존재론적 기초들입니다. 여기서는 중세 시대에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진리 개념이 지성과 사물의 일치로 이해되어 왔는데 그런 일치를 위해서는 다른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되는 것들을 존재론적 기초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 논제가 진리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또 진리의 최초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성격 규정한다. 첫째, 진리의 장소는 진술 내지 판단이다. 둘째, 진리의 본질은 판단과 이것의 대상과의 일치 속에 놓여 있다. 셋째, 아리스토텔레스 곧 논리학의 아버지는 진리를 그것의 근원적인 장소로서의 판단에 배정했음은 물론이고 역시 일치라는 진리의 정의도 유행시켰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비판이 됩니다. 진리 개념의 역사는 단지 존재론의 하나의 역사의 집안 위에서만 묘사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진리 개념의 역사는 여기서 의도되어 있지 않다. 예, 진리 개념은 다양하죠. 최근에 와서는 대형설적 진리 개념, 정합설적 진리 개념, 실용론적 진리 개념, 또는 뭐라 그러나요? 그 사회론적 진리 개념, 예, 합의론적 진리 개념, 사회론적 진리 개념, 합의론적 진리 개념이라고도 말해지는데요.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역사적으로 다양한 진리 개념이 등장했을 텐데 그것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것에 대한 몇 가지의 특징적인 지적들이 분석적인 상론들을 안내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파테마타, 테스, 푸시헤스, 턴, 프라우마톤, 호모이마타, 호모이오마타, 영혼의 체험들 곧 노에마타, 표상들은 사물들의 영혼의 동화들이다. 이 호모이오마타를 동화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이러한 진술은 결코 진리에 대한 명시적인 본질 정의로서 지시된 것이 아니지만 다른 것과 관계, 지성과 사물의 일치, 아다이쿠바치오 인텔렉투스 에 레이라는 진리의 본질에 대한 나중의 정식화를 형성하기 위한 동인이 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정의를 위해 아비켄나를 참조하라고 지시하는데 아비켄나는 그 편에서 그 정의를 이사학 이스라엘리의 정의들의 책에서부터 넘겨받았고 일치 대신에 역시 상응이나 합치라는 전문 용어도 사용한다. 19세기의 신칸트 학파의 인식론은 이러한 진리 정의를 빈번히 방법적으로 뒤떨어진 고지식한 실제론의 표현으로 특징짓고 그 진리 정의가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통과한 채로 있을 경험한 채로 있을 물음 제기와는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 일치로서의 진리 개념은 칸트가 이미 떠난 것이다 라고 신칸트 학파에서는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때 간과하는 것은 브렌타노가 이미 주의를 환기시킨 것, 곧 역시 칸트도 이러한 진리 개념을 일치로서의 진리 개념을 고수하며 더욱이 그가 그 개념을 심지어 먼저 상론에 붙이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상론, 상세한 논의의 필요성조차 인정하지 않는 채로 진리를 일치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칸트가. 칸트의 문장입니다. 오래되고 유명한 물음, 그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 논리학자들을 궁지 속으로 내몬다고 추측했던 그런 물음은 이런 것이다. 진리란 무엇인가? Was ist Wahrheit? 진리의 이름 설명이 곧 진리는 이른바 인식과 이것의 대상과의 일치일이라는 점이 여기서 선사되고 또 전제된다. 이 문장의 의미가 얼마만큼 깊은 건지 분명하지 않은데요. 여기서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물음 자체가 이미 진리와 어떤 것과의 일치를 전제하는 물음이라는 것이네요. 그런 의도로 쓰여졌어요. 이 칸트의 문장은. 또 인용입니다. 칸트 인용이네요. 만약 진리가 인식과 이것의 대상과의 일치 속에서 성립한다면 이를 통해 이러한 대상은 다른 대상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의 인식이 이것이 그것에 관계하는 그런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인식이 다른 대상들에 대해 분명 타당할 수도 있을 그런 어떤 것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식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대상과의 일치라는 말이 여기서도 강조되었네요. 그리고 초월적 변증론을 위한 도입부에서 칸트는 말한다. 진리나 가상은 대상이 직관되는 한도에서 대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은 사유되는 한도에서 대상에 대한 판단 속에 있다. 대상이 사유되는 한도에서 대상에 대한 판단 속에 있다. 무엇이? 진리나 가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대상에 대한 판단이고 대상에 대한 판단 속에 진리나 가상이 있다고 보았네요. 그러면 진리는 판단과 대상의 일치로 말해진 셈이네요. 진리를 일치로 성격 규정하는 것은 과연 매우 일반적이고 공허하다. 이러한 성격 규정은 그러나 그럼에도 그 어떤 하나의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성격 규정이 이런 탁월한 수로 진리를 어쨌든 지니는 인식에 대한 가장 다양한 종류의 해석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견뎌낸다면 그렇다. 인식에 대한 규정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하게 규정된 인식들이 진리를 갖는다고 말해지고 있다면 이때 일치라는 진리 규정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일치라는 관계의 기초들에 대해 묻는다. 무엇이 이러한 관계의 전체, 즉 지성과 사물의 일치 속에서 명시적이지 않게 함께 정립되어 있는가? 어떤 존재론적 성격을 함께 정립된 것 자체가 갖고 있는가? 앞에서의 논의를 참고한다면 이 관계 전체가 존재하는 것은 세계이겠네요. 또는 세계 내 존재이네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지성이 세계 내부적 존재자로서의 사물을 만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된 것이 이른바 함께 정립되어 있는 것이네요. 무엇을 도대체 일치라는 전문 용어가 나타내는가?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일치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관계라는 형식적 성격을 갖고 있다. 각종의 일치는 그리고 이로써 역시 진리도 하나의 관계이다. 그러나 각종의 관계가 일치인 것은 아니다. 하나의 기호는 가르쳐지는 것으로 가르친다. 가르침, 차이계는 하나의 관계이지만 기호와 가르쳐지는 것의 일치는 아니다. 분명 그럼에도 역시 각종의 일치가 진리의 정의 속에 고정되어 있는 합치 같은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6이라는 수는 16 빼기 10과 일치한다. 두 수는 일치하고 두 수는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관점 속에서 동등하다. 동등성은 일치의 하나의 방식이다. 일치에는 구조적으로 하나의 무엇에 대한 관점 같은 것이 속한다. 무엇이 일치 속에서 관계되는 것들이 그것에 대한 관점 속에서 일치하는 그런 것인가. 진리관계의 해명에 있어서는 관계항들의 독특성이 함께 유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에 대한 관점 속에서 지성과 사물이 일치하는가. 지성과 사물은 자신들의 존재 이용과 본질 내용을 따라 여하튼 어떤 것을 곧 그것에 대한 관점 속에서 그것들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어주는가. 만약 동등성이 둘의 동종성 글라이하르티카이트의 결여의 근거에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그 둘 지성과 사물은 혹시 비슷한가. 그러나 인식은 그럼에도 사안을 그것이 존재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위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내주어야 한다. 일치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라는 조위라는 관계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관계가 지성과 사물 사이의 관계로서 가능한가? 이러한 물음에서부터 다음이 분명해진다. 진리구조의 해명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 전체를 단순히 전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 전체가 이러한 전체를 그런 것으로 지탱하는 그런 존재 연관 속으로 되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조비의 관계가 존재자의 발견성을 나타내는 진술인데 존재자의 발견성은 세계의 계시성 속에 토대를 두겠죠. 존재 연관 속으로 이것은 세계의 계시성을 우선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이를 위해서는 주관 객관 관계와 관련해서 인식론적 문제체계의 펼침이 필요하지 않은가? 혹은 분석이 내재적 진리의식의 해석에 국한될 수 있고 따라서 분석이 주관의 구역의 내부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참된 것은 일반적인 생각에 따르면 인식이다. 그러나 인식은 판단합니다. 우어타일렌 동사형으로 썼어요. 판단에 입각해 우어타일이라는 명사에 입각해서 우어타일 그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적인 심리적 과정, 포강으로서의 판단함, 우어타일렌과 관념적인 내용으로서의 판단된 것, das geurteilte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에 관해서, 즉 판단된 것, 판단 내용에 관해서 그것이 참일이라고 말해진다. 실제적인 심리적 과정은 이에 반해 전제적으로 존재하고 혹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관념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네요. 판단이 내려질 때도 전제적으로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더 이상 전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관념적인 것으로는 존재하지 않네요. 관념적인 판단 내용에 따라서 사물과의 일치 관계 속에 서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판단 작용, 판단 과정이 아니라 판단 내용이 사물과의 일치 관계 속에 서 있다. 이러한 일치 관계는 따라서 관념적 판단 내용과 그것에 대해 판단되는 그런 것으로서의 실제적 사물 사이의 연관에 관련된다. 일치함은 자신의 존재 유형에 따를 때 실제적인가 관념적인가 아니면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닌가. 관념적 존재자와 실제적 전제자 사이의 관계는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파악되어야 하는가. 계속 존재론적 물음을 묻는 것이에요. 인식론적 관계를 묻지 않고 존재론적 관계를 묻습니다. 그 관계는 그럼에도 존속하고 그리고 현 사실적인 판단들에 있어서는 판단 내용과 실제적 객관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관념적 내용과 실제적 판단 수행 사이에서도 존속한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 더욱 밀접하게 성립하는 것, 다소 명확하지 않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하이데크는 두 번째 것을 더 중시해요. 그러니까 판단 내용과 실제적 객관 사이의 일치가 아니라 관념적 내용과 실제적 판단 수행 사이의 일치, 이것을 더 중시하고, 그렇다면 관념적 내용이 진술이고요. 실제적 판단 수행은 이해예요. 그러니까 진술과 이해의 관계로 일치의 관계를 이행시켜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라는 것은 이 두 번째 걸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 밀접하게 성립하는가, 그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성립한다 하는가라고 물었는데 하이데크 자신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겠지요. 혹은 실제적인 것과 즉 실제적인 판단 수행과 관념적인 것, 판단 내용 사이의 관계, 곧 분유, 메텍시스라고 했어요. 분유, 관여 또는 분여라고도 번역되고 그렇죠. 플라톤의 용어인데요. 개별자가 이데아에 관여되어 있다 또는 개별자가 이데아를 분유하고 있다 할 때 이 메텍시스인데요. 여기서 하이데크 이 용어를 동원시켰는데 의미상 우리가 추정한다면 이해를 진술이 분유한다는 취지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것의 존재론적 의의에 대해서는 물어줘서는 안 되는가? 그 관계는 그럼에도 존속해야만 한다. 베슈텐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도 존속하고 존속한다. 여기서도 존속한다. 비슷해는 성립한다로 번역하든가 존속한다로 번역해요. 이 맥락에서 어떤 번역어가 좋을까 꼭 해봐야 할 것입니다. 숙고 끝에 저는 존속해야 한다는 게 옳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해와 진술 사이의 관계가 존속한다. 존재적 관계가 이해와 진술 사이에 존속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존속이 존재론적으로 말하는가? 존재 방식으로서의 존속은 그 수학적 대상이나 기하학적 대상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맥락에서 이 존속은 그런 의미까지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물음의 합당성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가 2000년 이상의 이전부터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연인가? 물음의 전도됨이 이미 출발점 속에 곧 실제적인 것, 판단 수행과 관념적인 것, 판단 내용의 존재론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분리 속에 놓여 있지 않은가? 분리해놓고 동화한다, 일치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함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수행과 관념적인 내용의 분리는 여하튼 부당하지 않은가?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해요. 그렇다면 판단하는 실제적 수행과 판단된 결과 내용으로서의 관념적 내용의 분리는 부당하지 않은가? 그런 분리 속에서는 인식함 및 판단함의 현실성이 그것들의 함께 모음이 인식함의 존재 유형에는 결코 맞지 않는 그런 두 개의 존재 방식들 및 층들, 즉 실제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 속으로 갈라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인식함의 존재 유형이 두 개의 층들로, 즉 실제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 실제적인 인식함과 관념적인 인식 내용으로 갈라지지 않는가?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연결도 되고 분리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리를 전제로 하면 둘 사이의 연관이 어떤 것인지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네요. 심리학주의는 이러한 분리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즉 심리적인 것이 관념적인 것으로 간주하지요. 심리작용의 결과가 관념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분리에 저항하고 있어요. 비록 심리학주의 자체가 사유되는 것에 대한 사유함의 존재 유형을 존재론적으로 해명하지도 않고 그것을 역시 단지 문제로서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판단함과 판단 내용을 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이데거 언어로 말하면 이해함과 진술된 것을 분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심리학주의가 그런 면을 보인다는 점은 다른 많은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탁월한 견해가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치의 존재 유형에 대한 물음 속에서 판단 수행과 판단 내용의 분리애로의 기화는 상론을 앞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단지 인식함 자체의 존재 유형의 해명이 불가피하다는 점만을 분명하게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결국 그런 결과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해명을 위해 필요한 분석은 동시에 인식을 성격 규정하는 진리의 현상을 시선 속으로 데려오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 인식함 자체 속에서 진리가 현상적으로 명시적으로 되는가? 인식함이 참된 인식함으로 자기를 증명할 때이다. 이러한 자기 증명이 인식함에게 이것의 진리를 보증해 준다.
증명의 현상적 연관 속에서 따라서 일치관계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식함이 참된 인식함으로 증명될 때, 그때 인식함에게 진리가 보증되고, 그런 증명 속에서 일치관계가 역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통해서 하이데거가 해설하는데요. 많이 인용되고 많이 논란이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읽어갈 대목이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벽에 등을 대는 식으로 돌아선 채로 다음과 같은 참된 진술을 수행했다고 해보자. 벽에 그림이 비스듬히 걸려 있다. 이러한 진술이 참된 진술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진술한 사람이 돌아서면서 벽에 비스듬히 걸려있는 그림을 지각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무엇이 이러한 증명 속에서 증명되는가? 네, 존재자가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즉 그림이 그것의 기울어짐에 있어서 증명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증명된다고 볼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들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술의 확증에 의의인가? 증명, 확증 같은 의미로 보여집니다. 가령 인식 내지 인식된 것, 인식 내용과 벽의 그림 사이의 일치가 확인되는가? 인식 내지 인식된 것과 벽의 그림 사이의 일치가 확인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네이면서 아니오인데, 이는 인식된 것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현상적으로 적절하게 해석되는가를 따라 그런 것이다. 진술하는 사람은 만약 그가 그림을 지각하면서가 아니라 단지 표상하면서 판단한다면 무엇에 관계되어 있는가? 가령 표상들에? 물론 아닌데, 만약 표상이 여기서 심리적 과정으로서의 표상함을 의미한다면 아닌 것이다. 그는 역시 표상된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표상들에도 관계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 곧 표상된 것에 의해 벽의 실제적 그림에 관한 그림, 즉 의식 속의 그림이 뜻해지는 한도에서 아닌 것이다. 표상된 것에 의해서 그림에 대한 그림, 즉 의식 속의 그림이 뜻해지는 한도에서는 표상들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각하면서가 아니라 단지 표상하면서 판단한다면 했을 때 표상작용 내지 표상함에 관계하거나 표상된 것이 의식 속의 그림을 가리킨다면 표상에 관계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대목은 다소 복잡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하나, 둘, 셋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텍스트를 제시했는데요. 여러분이 또 꼼꼼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히려 단지 표상하는 진술함은 이것의 가장 고유한 의미를 따를 때 벽의 실제적 그림에 관계되어 있다. 이러한 것, 벽의 실제적 그림이 뜻해져 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여기서 단지 표상하기만 하는 진술함 속에서 뜻해져 있다고 추정되는 그런 어떤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각종의 해석은
그것에 대해 진술되는 그런 것, 즉 실제적 그림의 현상적 정황을 왜곡한다. 진술함은 존재하는 사물 자체로 향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지각을 통해 증명되는가? 다름 아니라 진술 속에서 뜻해져 있는 것이 존재자 자체이다 라는 점이다. 지각을 통해 증명되는 것은 진술 속에서 뜻해진 것은 존재자 자체이다 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확증에 이르는 것은 진술된 것으로 향한 진술하면서 존재함이 존재자를 제시함이라는 것. 곧 그런 진술하면서 존재함은 자신이 그곳으로 향한 또는 향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를 발견한다는 점이다. 증명되는 것은 진술의 발견하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참된 진술로 증명한다는 것은 진술이 존재자를 발견하면서 존재함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증명의 수행 속에서의 인식함은 유일하게 존재자 자체에만 관계된 채로 남아있다. 이러한 존재자 자체에 입각해서 이를테면 확증이 벌어진다. 뜻해진 존재자 자체는 그것이 그것 자체에 입각해 존재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진술 속에서 뜻해진 존재자 자체는 식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다시 말해 그 존재자는 그것이 존재하면서 진술 속에서 제시되고 발견되는 식으로 그렇게 진술과의 동일성 속에서 존재한다. 표상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비교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되는 것도 아니다. 증명을 위해 서 있는 것은 인식함과 대상의 일치가 아니고 심지어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일치도 아니고, 그러나 역시 의식 내용들의 자신들 사이에서의 일치도 아니다. 증명을 위해 서 있는 것은 유일하게 존재자 자체의 발견되어 있음, 자신의 발견성의 방식에 있어서의 존재자이다. 그러니까 진술은 존재자를 발견하면서 있음이고, 진술의 확증은 진술이 존재자를 발견하면서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성은 진술된 것, 다시 말해 존재자 자체가 진술과 동일한 것으로 자기를 나타낸다는 점 속에서 확증된다. 확증은 다음을 의미한다. 존재자가 진술과의 동일성 속에서 자기를 나타낸다. 진술이 제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이네요. 확증은 존재자가 자기를 나타냄의 근거 위에서 수행된다. 그것, 즉 확증의 수행은 단지 진술하면서 자기를 확증하는 인식함이 자신의 존재론적 의의를 따라 실제적 존재자 자체로 향해 발견하면서 존재함이다 라는 식으로만 가능하다. 진술이 참이다라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진술이 존재자를 이것 자체에 입각해서 발견한다. 존재자를 존재자 자체에 입각해서 발견한다. 즉 존재자가 있는 식으로 그렇게 발견하고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진술이 존재자를 그것의 발견성에 있어서 진술하고 제시하고 보이게 한다. 제인 레스트 아포판시스, 진술의 참인 또는 진리는 발견하면서 존재함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진리는 따라서 한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의 동화함이라는 의미에서의 인식함과 대상 사이의 일치라는 구조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진술이 존재자를 그것이 있는 식으로 제시한다는 점이 바로 진술의 참을 확증함 속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술의 참을 진술과 대상의 일치로 보면 안 되고, 진술의 참은 진술이 대상을 발견하면서 있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실존론적 진리로 바뀐 것이네요. 인식론적 진리 개념으로부터 실존론적 진리 개념으로 이행해야 함을 지금 하이데크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견하면서 존재함으로서의 참임, 진술의 참임은 다시금 존재론적으로 단지 세계 내 존재의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 곧 세계 내 존재 속에서 우리는 현 존재의 근본 구성틀을 인식했는데 그 현상이 진리라는 근원적 현상의 기초인 것이다. 이제 이러한 기초가 더욱 철저하게 추적되어야 한다. 발견하면서 존재함이 실존론적 의미의 진리이고요. 이것은 세계 내 존재의 근거 위에서 가능하다. 즉 세계 내 존재의 계시성의 근거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성이 진리라는 근원적 현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러한 기초가 다음 절에서 철저히 추적되는데요. 진리의 근원적 현상과 전통적 진리 개념의 파생성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근원적 현상은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의 계시성, 현존재의 세계 내 존재의 계시성을 말하고요.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서 일치라는 전통적 진리 개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